목을 맨 시신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뼈는 가짜 아들을 찾아냈고 끓는 식초는 보이지 않던 살인자의 손자국을 끌어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른 독은 범인의 은반지를 새까맣게 태웠고 잿더미 속 파리 떼는 아내를 죽인 남편을 끝내 지목했습니다. 살인자들은 믿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입을 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조선에는 죽은 자의 마지막 증언을 읽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지금부터 완전 범죄를 무너뜨린 조선의 5가지 과학 수사를 공개합니다. 조선판 CSI. 조선의 제22대 군주 정조.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하들을 쥐잡듯 잡던 깐깐한 군주 정조. 그에게는 남모를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문의 살인사건들을 재수사하는 거였죠. 하지만 왕이 직접 현장을 낄 수는 없는 법. 이때 정조의 눈에 띈 조선 최고의 천재가 있었으니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과인이 살인사건의 보고서를 보았으나 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 자네가 직접 현장으로 가보거라. 어명을 받든 정약용이 도착한 사건 현장. 목을 매달고 처참하게 숨져있는 변사체 앞에서 고을 사또는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이미 목을 매 죽은 사체인데 무얼 더 조사한단 말이오. 하지만 사체를 예리하게 뜯어보던 정약용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납니다. 사또,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뭐라? 그걸 어찌 자신한단 말이오? 진짜 자살한 자는 밧줄 자국이 귀 뒤를 향해 위로 치솟지만 이미 살해당한 뒤 매달린 시신의 흔적은 목을 따라 수평으로 남는 법입니다. 살인의 물증을 굳히기 위해 정약용은 기상천외한 조선식 과학수사를 감행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타박상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시신에 고추장과 식초, 막걸리를 바른 뒤 뜨거운 햇볕을 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잠시 후 피부 속에 감춰져 있던 잔혹한 피멍 자국들이 붉게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시신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자살로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밧줄 자국은 범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DNA라는 개념도 없던 18세기 조선.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내가 저 죽은 자의 핏줄이다 라고 우긴다면 조선은 과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려냈을까요? 어느 고을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상의 장례식장에 2명의 사내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내가 죽은 거상의 진짜 아들이다. 문제는 둘 다 얼굴도 나이도 그럴듯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진짜 핏줄일 수도 있었고 다른 한쪽은 유산을 노린 사기꾼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고을 사또는 누가 진짜인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기극을 멈추기 위해 법의학서 무언록에 통달한 조선의 천재수사관 다산 정약용이 파견됩니다. 정약용은 두 사내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믿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니놈들이 끝까지 진실을 고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에게 직접 묻는 수밖에. 여봐라, 당장 무덤을 파헤쳐 죽은 거상의 뼈를 가져오라. 백골이 든 시신의 뼈가 수사 현장에 놓였습니다. 정약용이 꺼내든 방법은 조선식 친자 확인법, 합혈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피가 통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었죠. 정약용은 두 사내의 손가락을 찔러 백골이 된 거상의 뼈 위에 피를 떨어뜨려 합니다. 진실을 가르는 건 단 한 방울의 피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의 피가 뼈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는 뼈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겉돌다가 그대로 흘러내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내의 피가 뼈에 닿는 순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마치 물처럼 죽은 자의 뼈 속으로 스며든 겁니다. 보아라, 진짜 핏줄의 피는 죽은 뼈라도 뚫고 스며드는 법. 뼈가 밀어낸 저놈이 유산을 노린 가짜다.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미세한 혈흔의 반응마저 범죄 수사에 끌어들였던 조선 수사관들. 피 한 방울로 거짓을 꿰뚫어본 조선의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깊은 밤, 평안도 경기의 산길에서 연이어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목이 졸린 채 처참하게 버려진 피해자들. 고을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공포에 휩싸이지만 범인은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용의자는 고을의 악명 높은 불량배로 좁혀졌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에 매를 맞거나 칼에 찔린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용의자는 증거를 대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검안관들은 외상이 없으니 독살이나 급사일지 모른다며 수사를 포기하려 합니다. 연쇄살인마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리한 살인귀의 목을 죄기 위해 조선 최고의 법의학자 다산 정약용이 직접 평안도로 내려옵니다. 마당에 걸린 가마솥에 수십 병의 식초가 끓어오르며 시큼한 증기가 진동하자 정약용이 용의자를 차갑게 째려보며 명령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가증스럽게 웃었느냐. 죽은 자는 말을 못해도 시신은 범인의 손길을 기억하는 법. 당장 끓는 식초의 증기를 시신에 쬐어라. 이것은 조선의 법의학 기준이었던 무언록 계열에 기록된 세엄법이라는 검시기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식초의 산성 성분과 뜨거운 증기가 만나면 피부 속에 숨은 혈흔 반응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식초 증기가 거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던 깨끗한 시신의 목 주위로 누군가 손으로 목을 꽉 졸라진 검붉은 5손가락 자국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피어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정약용이 시신의 목구멍에서 꺼낸 은비녀마저 새까맣게 변해 타살과 독살의 흔적을 동시에 증명하자 정약용이 범인의 발 앞에 검은 은비녀를 툭 던지며 보아라, 시신이 제 목을 조른 니놈의 손자국을 증언하고 이 검게 변한 은비녀가 니놈의 잔혹한 범행을 폭로하고 있거늘 니 어찌 감히 죄를 부인하느냐. 당장 저 살인귀를 포박하라. 정약용은 끓는 식초와 은비녀를 통해 시신이 직접 범인을 지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시대를 앞서간 화학 수사였습니다. 조선의 심장, 고중궁궐에서 발칵 뒤집힐 사건이 터집니다. 왕의 수라상에 오른 국에 담근 은수저가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 누군가 왕을 노리고 치명적인 맹독, 비상을 탄 것입니다. 걸문이 굳게 닫히고 삼엄한 통제 속에 피바람 부는 궁궐 수사가 시작됩니다. 독은 수라관 안에서 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수십 명의 궁녀와 상궁들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도 독약에 담겼던 병이나 가루는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았죠. 고문이 시작되기 직전 억울한 피바람을 막기 위해 다산 정약용이 수라관으로 급파됩니다. 정약용은 독약을 찾는 대신 엎드려 있는 자들의 손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오라 명하죠. 수사관들이 영문을 몰라 당황하자 정약용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수락관의 모든 궁녀와 상궁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끼고 있는 은반지를 빼서 저 뜨거운 물에 던져 넣어라. 머뭇거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범인일 것이다.
범인은 맹독인 비상을 가루내어 어선, 즉 왕의 음식에 몰래 탔을 겁니다. 이 가루를 만진 범인의 손가락에는 반드시 독의 미세한 입자가 스며들 수밖에 없었죠. 정약용은 독가루에 섞였거나 손끝에 남은 황화물 성분의 흔적이 사람의 체온, 즉 땀과 섞여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미세하게 변색시킨다는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개의 맑은 은반지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반지가 흉측한 흑빛으로 변합니다. 도망치려던 범인은 결국 바닥에 처박혔고 정약용이 검게 물든 은반지를 집어들며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내년이 증거를 모두 없앴다 여겼느냐? 독은 수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을 노린 내년의 탐욕이 내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마저 까맣게 태워버렸구나.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당장 이실직고하라. 완벽한 밀실 범죄라 믿었던 궁궐 독살 사건. 하지만 정약용은 범인의 신체 일부와 접촉했던 장신구의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거짓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깊은 밤, 끔찍한 화마가 한 여인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아내의 시신. 남편은 아내가 잠든 사이 불이 났다며 피눈물을 흘렸고 고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고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위로 차마 눈 감지 못한 아내의 한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신은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이 타버려 매를 맞거나 찔린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단순 화재 사고로 사건을 덮하려던 찰나 시신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다산 정약용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거짓된 남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이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주목한 것은 숫덩이가 된 시신 위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파리떼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파리들은 시신의 정수리 부근에만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죠. 정약용이 가짜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엽니다. 불에 타 말라붙은 고기에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 법. 저 미물들이 피와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귀신같이 찾아내거늘. 니놈이 쥐어미의 머리를 내리친 자국이 저기 숨어있구나. 파리가 몰려든 정수리를 걷어내자 경악스러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화마조차 삼키지 못한 두개골 깊숙한 곳에 둔기에 찍혀 피가 고인 타살의 흔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여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삭바느질로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가 이를 알고 원망하자 불륜 사실이 마을에 퍼질까 두려워 아내를 내리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 비열한 살인극이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평생 널 위해 손발이 부르튼 지어미를 불구덩이에 던지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저 말 못하는 미물조차 억울함을 밝히어 통곡하거늘 당장 저 악귀를 끌어내라. 모든 것이 불타버린 절망 속에서도 정약용은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며 이름 없는 아내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조선의 법의학은 곧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 백골과 물속에서 발견된 시신까지 더 기괴한 죽음의 기록은 다음 조선판시 SI에서 계속됩니다.